법 가고 있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 가고 있네. 노동법의 사각지대 요 1편으로 일단 그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자성 왜 중요한가? 지금 주 52시간제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근로자여야 그게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근로자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그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 그게 이제 하나의 맹점이죠. 노동법의 가장 큰 어떤 한계다라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뭐가 근로자냐, 뭐가 근로자냐. 그러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개별 사안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근로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분쟁이 생겨서 상호간의 원만히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결국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가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법원의 판단 기준은 그래요. 얼마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느냐, 그런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도 모호하죠. 종속적인 게 뭐냐? 그 판단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입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일 시키는 사람,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이 사람을 뽑겠죠. 일단 사람을 구하는데 이 사람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형식이 정해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의 형태라든지 위임계약의 형태라든지 뭐 그런 외주 주듯이 혹은 하청 주듯이 또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은요. 먼저 이제 업무 내용이 지정되어 있는가, 업무의 수행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지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한테 재량으로 맡겨져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큰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가, 취업규칙 사규죠. 사규, 회사규칙, 회사 근무하는 근로규칙 뭐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취업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그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적용된다면 근로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적용이 안 된다면 낮아지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근로자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대구 대전 찍고 서울로 가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면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대구 대전 찍고 서울 가라 그랬는데 왜 청원으로 빠져가지고 가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이제 근로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비품 또는 원자재 소유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가, 그 조달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인데요. 어떤 생산 제조업이 있다고 봤을 때 어떤 부품을 하나 생산하는 것이 이 업무의 내용인데 그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나 기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원자재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인 부품을 가공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중에 이 생산 설비나 기계의 소유권이 그 일하는 사람한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예전에 송사장제라고 해서 그런 것들로 많이 외주화를 시켰죠. 회사들. 그리고 원료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료 조달, 원재료 조달이나 어떤 그 원재료의 소유권 그 자체도 네가 조달해서
나한테 납품을 하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하청업자가 되는 것이고 근로자성은 낮아지겠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러나 근로자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내가 바쁘니까 오늘 바빠서 일이 있어서 저기 가야 된다 이거지. 어디에 일 보러 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너 여기 내 대신 일을 하루 해줘. 이게 가능한가. 혹은 인력회사에서 전화해서 사람 한 명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나 대신 그날 일을 시키게 하는 것, 이것을 사용자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불가능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윤 창출, 손실 초래 등 어떤 경영위험들이 일하는 사람한테 지워져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이죠. 내가 근로자, 전형적인 근로자들은 뭐 이윤이 얼마가 창출이 됐건 그 회사에서, 그 기업체에서, 그 사업에서, 아니면 손실이 얼마 났든 나는 일한 만큼 돈만 받으면 되는 거죠. 정해진 임금만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이제 분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나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죠. 손실이 났든 이윤이 많이 났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임금만 받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런 위험들을 안고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동업자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근로자성은 떨어지게 된다. 다음 이제 보수의 성격 자체가 근로 자체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죠. 근로 자체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런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자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아니고 그 결과물, 그 생산고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연동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어떤 보상이다 라고 한다면 근로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급이 있는가 없는가. 기본급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높아질 것이고, 기본급이 없다 라고 한다면 순수 실적급이다 라고 한다면 근로자성이 다소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가 안 하는가, 요거는 보조적인 지표로 사용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계속하느냐 간헐적으로 하느냐. 계속적으로 그 사업에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아니라면 낮아지게 되겠죠. 다음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이 사람한테 이 한 사업에 이제 얼마나 전속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이죠. 전속되어 있을 그 정도가 클수록 근로자성이 높아질 것이고, 전속성이 좀 느슨할수록 근로자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죠. 4대 보험에서 이 사람이 근로자로 취급받고 있는가 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보조적인 어떤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얘기한 이 많은 기준들을 그 개별 근로관계와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로자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이 기준을 사용자 입장에서 미리 알고 있다면 사람을 채용할 때 그렇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그죠? 처음에 근로자로 채용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 퇴직금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일단 허용이 안 되겠죠. 그러나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큰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근로자 아닌 예를 들어 치킨집 사장님이다 라고 하면 명백히 근로자가 아니죠. 요거는 뚜렷하게 아래쪽에 근로자가 아닌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위에 전형적인 어떤 회사원이 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어떤 회사원,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중간에 휴게시간,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부여받는 이런 전형적인 회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근로자일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 경계선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경계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인데 지입차주, 야쿠르트 아줌마, 학습지교사, 뭐 골프장 캐디, 뭐 택배기사, 그 다음에 보험 모집인, 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그 외에도 미용실 스텝이라든지 뭐 학원 강사, 그 다음에 뭐 헬스 트레이너, 뭐 이건 각계각층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로자성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요. 실상 근로자임에도 그냥 근로자성 인정을 사용자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시한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이분들은 뭐 대부분이 소송까지 가봐야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뭐 좀 답이 없는 게, 노동법의 어떤 그 근로자성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상이라는 것, 그 거래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반드시 그 규제에 앞서서 나타나거든요.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떤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규제를 하는데, 규제를 하게 되면 이 규제 안에서는 그 현상들이 쪼그라들고요. 이 쪼그라들어서 없어진 부분들이 이 규제 바깥에서 다시 생겨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규제를 회피해서 또 밖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또 규제가 생기고, 뭐 이런 식이죠. 본질적으로 현상이라는 것은 규제에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아까 그 사례에서 봤을 때 근로자성을 확대해서 이분들을 그 노동법의 어떤 보호 범위로 편입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뭐 확대해서 이 사람들을 편입시킨다고 해봐요. 해보면은 또 그 경계에 또 모호한 경계가 형성이 되죠. 여기에 또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막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또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성을 확대하면 나중에는 우리 치킨집 사장님까지 근로자다, 뭐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봤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큰 사각지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사실 조금만 안다면, 이런 기준들을 조금만 안다면 내가 사업을 시행할 때, 시작할 때, 사람을 뽑을 때 충분히 노동법의 어떤 그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이다, 뭐 최저임금 인상이다, 뭐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를 더 두텁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지금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노동법의 테두리가 아니라면 그 바깥의 다른 법의 카테고리로 할 수 있는 그 뭐 경제법의 영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 첫 번째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뭐 이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각지대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